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현대차그룹 애플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율차 협상 중단됐다. 그동안 엄청난 기대 주목받았죠. 이른바 애플카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깨졌습니다. 협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어제 현대차가 공실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평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한다. 어제 방역당국에서 검토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종 1호, 아스트라제네카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원래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러시아 스푸트니크 확보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조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직원 채널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기부를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고요. 국내 대기업 총수로서는 첫 선언. 이 정도 금액선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백윤규 구속영장 기각됐다. 전 산업부 장관 지금 원전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근데 이 수사 이렇게 되면 제동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의혹이죠. 법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이 부분이 기각의 이유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당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야당의 목소리 위주로 전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판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치권의 논쟁이죠.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왜 나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디에서 나간다 할 거예요? 이재명 경기지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속사정 그리고 뒷얘기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로 뛴 불똥. 이 불똥은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불똥. 그리고 사퇴 요즘에 야당으로부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애플카입니다. 일면기사에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깊숙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기사가 두 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이 감당, 그리고 과감, 충분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위기 극복에 최선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그동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간에 선별이냐 지원이냐,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리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대립전선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준 것인가?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누구 손을 들었는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 3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피해계층 추가 지원 검토. 여기에서도 뭔가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모두 주자. 그러니까 선별도 하고 보편도 하자. 다 하자. 정부에서는 골라주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요약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제 발언 중에 한 대목이 그런데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뭐 특정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에 만든 건지 아닌지 일단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기사 좀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대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재정 범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윤주 전 의원님. 그리고 4차 재난금 보편인가 선별인가 판단 없다는 얘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재정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충분하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 좀 해주세요. 저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기사를 읽는데 예. 그 숨은 뜻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모호한 화법으로 그 이후에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문재인 이번에도 대통령의 역시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나중에 만일에 보편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만일에 보편에서 선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재정이 감당하는 내에선 선별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예. 어떤 정책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민주당과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최종 정책 결정자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예산으로 어느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사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이 트일 텐데요. 설을 앞두고 지금 이 발언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대통령 발언으로 물음표 10개 한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호하다. 그러니까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충분하고 과감하게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한 의문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뭐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상황 겁니다.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방식을 놓고 또 이 혼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래서 대통령이 누구 한 편을 딱 들어서 얘기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언급 자체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시기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또 뭐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다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결정은 아마 이제 뭐 멀지 않은 시기에 가급적이면 2월 아니면은 3월 초까지 임시국회 내지는 임시국회를 조금 연장하더라도요. 그 시기까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기는 뭐 그렇고요. 아무래도 선별, 보편 아니면 혼합형이냐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고 규모도 되게 추경을 하다가 보면 이게 국채가 될지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까지의 선례로 봐서는 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의 얘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발언, 사실은 이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동안 이런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그러니까 정부와 당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온 상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제 발언은 네, 그 얘기를 예.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향후에 예. 각종 선거가 지금 줄리어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뭐 굉장히 소중한 민주당으로서 정치적 자산이죠. 예.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하고 홍 부총리도 잠재적으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잠재성이 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 홍 부총리를 정치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홍 부총리도 다치지 않고 다음에 정치적인 잠재 자산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제 발언은 두 사람을 다 배려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럼 상당히 평가를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두 네, 사람을 다 배려한 발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요. 두 사람의 발언 역시 영상으로 좀 준비돼 있거든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재정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이런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건 뭐 저는 뭐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신경빈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인물 모두를 배려한 발언이다. 그래서 그게 좀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다 뭔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두 인물을 배려한 발언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언론에 따라서는 그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석하는 오늘 신문도 있고요. 어떤 신문은 두 인물 모두 배려했다고 또 해석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손을 지금 잡고 올린 겁니까? 사실 그 워딩만 갖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예. 홍남기 부총리 손을 조금 더 들어줬다라고 조금 더. 여겨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정 감당 범위가 예.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간이 어느 규모이냐를 인식해야 된다. 어떤 지원이라도 이런 어떤 발언을 계속 했으므로 이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저도 좀 해석을 해보면 그 두 사람을 배려한다기보다는 현 정부를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아니겠느냐. 정부의 주도권을 생각했다. 네네. 지금 이 두 사람만 얘기가 되지만 대통령의 워딩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도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앞서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두 파트거든요. 한 파트는 보편이나 선별이나 논쟁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보편적이었지만 선별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고 두 번째 발언은 근데 지방정부에도 사실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 이 두 파트가 사실 좀 배치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이재명 지사가 내 편을 들어줬다라고 사실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이재명 지사가 가져가 버렸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발언을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해집니다.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거봐라 나를 지원했다. 예. 아니면 이낙연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당 대표로서 지금 하나의 어떤 당대표를 주도권을 지원해준 잡았다. 거다. 뭐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빠져들게 되면 예.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보궐선거 있죠. 그다음 대선 전초전 있죠. 7월 경선까지 이 논란 속에서 휩싸이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아젠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느 편을 들어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도 손을 들어준 게 아니거나 아니면 모두 손을 들어줘서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게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 이렇게 네.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네. 그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요. 자, 장우희 변호사. 네. 그런데요. 지금 얘기를 쭉 이어가 봤는데 기본 전제는 4차 재난지원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보니까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확정이 된 듯한 분위기인데 곧 보궐선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빨리 이른 시일 안에 돈이 풀려야 효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 보궐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야당은 있지만 당연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런구나. 그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그 예산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객관적인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공론화는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면 이 보궐선거를 이 변수로 두어야지 사실 더 원점 그리고 더 근본적인 부분은 적시에 돈이 풀려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같이 맞물려서 판단할 이슈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또 이 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눈길 잡네요. 실기하지 않고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고 뭐고 의식하지 말고 급하니까 적절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오늘 신문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묵직한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가 사람 인자 인사이드입니다. 이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주 봤던 인물입니다. 뭐 언론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도 등장했는데 각각 이 사진 뒤에는 이야기들,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등장했는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입니다. 언론 인터뷰에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질문을 받고 몇 가지 답을 해요. 제3 후보론 뭐 지금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선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앞선 좀 묵직한 후보들 뺀 다른 후보 얘기잖아요. 그러자 섭섭하지 않다. 섭섭할 사람은 2등 하시는 분이다. 아, 2등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저는 1등이에요.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현재 제3 후보는 저보다 2등을 먼저 제쳐야 할 것. 여기서 말한 2등, 이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다음 하나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당 일부에서 탈당 주장이 나온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제가 왜 탈당하나?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당 분위기를 또 전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분위기를 전하면서 본인의 또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SNS상에 올린 글인데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약간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고인물, 누구 얘기를 한 걸까요? 고인물. 고인물이 썩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을 감안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과거 발언이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어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발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열흘 전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꼭 표현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신경미 전 의원. 네. 받았던 질문 저희 소개해드렸는데 요 다음 장입니다. 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보고 탈당하라 이런 요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고 한 얘기예요. 당에 진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른바 문파라고 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잡음들 이것도 좀 연결이 돼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1등을 달리고는 있지만 예. 대통령이 되려면 갖춰야 되는 사실 제일 기본적인 전제는 대통령 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는 프레지던트 라이크 해야 된다라는 미국 선거에서의 그 격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 게 있는데 인기는 높지만 대통령 타우냐, 안정적이냐, 그리고 조화로우냐 이런 점에서는 전혀 그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죠. 당내 일각에 그런 시선이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엄연히 있고 지금 이 정도 인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 안에 굉장히 많은데 예.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사실은 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지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몇 대다가 플러스 알파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죠. 지지 선언하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신경미 전 의원께서 몇 분 정도나 알고 계세요? 글쎄, 하여튼 두 자리 숫자를 조금 넘긴 수준이니까요. 두 자리를 조금 넘긴 수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이 지사를 지지한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또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뭐 그런 건 없죠. 그런 불이익은 없는데 예. 지금 인기도로 봤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전남에서 전남에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제가 말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면 발언 이후에 여론 지지도에서 이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대통령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또 하나는 이 지사 입으로 들어가면 지원이건 수당이건 뭐 하여튼 각종 여러 가지 돈들이 정부의 돈들이 모두 기본이 돼서 이 지사는 이 기본입니다. 별명이 이 기본이에요? 모든 것이 이 기본인데 복지의 기본적인 것은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원칙인데 이걸 다 기본으로 해석을 해서 다 기본이고 10만 원을 도민에게 주면서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난기본소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민주당의 생각하는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정책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분이 민주당의 후보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약간 의구심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구심들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문파들이 선뜻 지지를 선언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이 표현입니다.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경미 전 의원께도 그런 움직임과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태도,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정책 주장이 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장유미 변호사. 네. 요 앞선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2등 하시는 분 얘기를 자꾸 걸어내요. 2등 하시는 분이지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등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선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아무리 탈당 얘기해도 나는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나. 그리고 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사실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아, 자신감이 아니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 선언적인 의미를 이제 던지는 것에 좀 불과한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1위를 고수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던 조용한 행보, 그러니까 도정에 집중을 하고 뭐 광주를 다녀오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다녀와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자신감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이 1년여 남은 이런 상황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그것을 장기전으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 이낙연 대표가 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쪽으로 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인다고 공개 저격을 했을 때도 그냥 뭐 비난 쪽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대주의 열패감에 젖어서 그렇죠. 우리 국민은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실 대체적인 캐릭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 속에서는 대선까지는 넘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국면에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건 오히려 불안감의 좀 발로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민현주 전 네. 의원님. 앞서서 섭섭한 거는 2등이다. 이 대목도 있었어요. 여기서 2등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낙연 대표죠. 지금 민주당 이낙연 대표죠. 사실은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과감한 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언행이죠.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보편적 복지를 하자, 보편 지원하자라고 이제 과감하게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1등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하락세를 따르고 본인의 탓밭이라고 당신의 탓밭이라고 생각하는 호남 지역에서까지 지금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낙연 대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건 맞죠.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평소에도 선명성 중심으로 발언을 하는 분이지만 특히 3등을 강조하거나 제3후보, 2등을 강조하거나 제3후보에 대해서 되게 평가절하하는 이런 추이를 보는 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사가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1등은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합쳐서 대선의 1등 후보죠. 그런데 이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당 지지율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에 이제 신경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역 의원들을 사실 많이 확보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순간 많은 현역 의원들은 사실은 열혈 문파들의 안티를 갖다 극복하고 이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당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견제 대상이 되고 당으로서는 다른 후보들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물밑에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이재명 지사로부터 더 크게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행보로 나가지 않을까. 이 지사가 중도층에게 인기 있었던 건 이 선명성이고 정책 선명성이거든요. 특히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거는 이 지사가 뭔가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라서 이 지사는 요 극복을 한다면 글쎄요. 지금의 모습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선명성이고 재난 기본소득, 그다음에 해외에도 없는 사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1등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의 안정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20% 중후반 정도 대선 주자 지지율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30%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사의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훌쩍 올라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제 이런 인터뷰 내용 그리고 뭐 SNS에 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기본소득 싸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세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에 앞서서 뭐 일어났던 일들 저기 소개하고 있어요. 뭐 4대적 열패의식, 그다음에 뭐 그 앞서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의 발언들도 여기 기사에 소개됐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지사를 겨냥해서 비판 아닌 비난이다. 그리고 약간 지도자의 뭐 태도 뭐 이런 걸 거론을 합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발언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뭐 알라스카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지구상에서 그거 하는 나라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기서 4대적 열패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임종석 전 실장.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판 아닌 비난 아닙니까? 4대적 열패의식이요.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살짝 거칠어 보입니다. 지금요. 자, 이종근 평론가께는요. 네. 임종석 전 실장 지금 왜 나섰을까요? 자,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잖아요. 미운 이유가 뭘까요? 말리는 신우이가 말리는 게 아니라 예. 시어머니하고 선수 교체를 했기 때문이에요. 선수 교체해서 시어머니 대신 신우이가 며느리하고 어떤 대립 전선을 형성하니까 미운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임종석 실장은 지금 사실 말리는 신우이 같은 느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와 이 지사의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예. 점잖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지사의 말은 너무 심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지금 그 구도가 아직까지도 굳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어떤 구도가.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결함이 있거든요. 자,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고 한 사람은 총리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대 총리와 역대 경기도지사는 모두 다 대통령 후보였어요. 기억해 보시면 고건 총리도 그렇고 이수성 총리, 그러네요. 구룡 얘기 나왔을 때 거의 다 총리 출신들이었고 대부분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황 총리까지 포함을 예. 해서 경기도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임창영 지사를 포함해서 예. 뭐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모두 다 대통령 후보에 올랐어요. 한데 하나 징크스가 있습니다. 역대 어떤 총리도 역대 어떤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는 않았네요. 네네. 예.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분의 그 포지셔닝, 뭐 지역 출신이라든지 혹은 뭐 이 이념이라든지 뭐 이 두 분 다 사실은 결함이 있어요. 이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되기까지는. 예. 그렇다면 제3의 후보가 아직도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제3의 후보의 여지는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합쳐서 한 40%가 되지 못하는 20%에서 10% 이런 정도에서 계속 그칠 때는 여전히 제3 후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임종석 실장의 워딩들을 보면 사실상 자기한테 집중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자신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 있을 정도의 톤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옆에 가서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비키세요입니까? 가능성 있죠. 그 누구도. 왜냐하면 너무 과한 해석을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역시 아직도 호남의 민심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 분 다 예를 들어서 예. 정세균 실장 또 지금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 모두 다 공통점이 호남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으므로 예. 사실상 저는 더 많은 지금 후보군이 있을 수 있다는데 예. 한 표 겁니다. 그렇다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입장을 낸 것은 잠룡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좀 보인 것이다. 저는 두 가지 다 걸쳐놓죠. 킹메이커처럼 보이다가 언제든 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다양한 해석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목소리와 입장을 내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습은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장했습니다. 뭐 종종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오. 여기 나오는 나경원, 오세훈. 요즘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한참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진행 중인데 안철수의 김명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을 연결시켰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임명한 통과 때 30표 몰아줬잖아요. 한참 전 얘기군요. 그러면은 한참 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인사청문회 받고 뭐 취임하고 뭐 이런 때 얘기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들 자율투표입니다. 왜 이러세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기호 확정 뭐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 뭐 사실 뭐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참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참 요새 그때 우리 야권 후보를 열심히 뛰시니까 참 뭐지 모순적인 지금 형국이 생겼는데요.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제1야당 안에서 향후에 안철수 대표와 이제 경쟁자가 되겠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미리 견제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책임론,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해서 안철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터질 거에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쪽 이 경선 주자들하고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히는 지점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모호한 정치 행보 또는 안철수 대표의 이념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를 보시죠. 처음에 어느 쪽 진영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죠?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서울시장 후보를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해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때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상 민주당 쪽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지금 중간에서는 근데 중간 정도에서는 중도를 표방하시다가 지금 또 보수와 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념을 물어보면 언제나 극중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극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극중주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그냥 분들이 있을까요? 단어 뜻대로는 극단적으로 가운데를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극중은? 그건 또 다른 의미로는 극단적으로 아무 쪽에도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쨌든 그런 행보 속에서 사실상 어떤 때는 이쪽에 사실 손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이게 좋은 의미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서는 정체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념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사실상 그때 30표를 몰아줬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안철수 대표가 자유투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당시에 그 30석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단일화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을
빚어질 때는 예.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정치적 행보와 워딩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것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권 단일화가 A팀, B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승전이 열립니다. 나중에 A팀, B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나오 이 두 인물이 향후에 안철수 후보와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 지금 미리 자락을 좀 깔아두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 네.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워딩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후배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목을 여권에 뭐 뇌물로 갖다 바쳤다는 취지로 빨리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그 한 역할과 관련해서 그럼 그 당시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가 다르다는 건지,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혁신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국민의힘의 어떤 도움과 지원 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러브콜을 던지고 지금도 본인의 과거 행보와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까지 이 색깔 맞추기, 보조 맞추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이 야권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안철수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국면은 아마 지금 이 시발점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그 확고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물음표가 따라붙을 그러면 겁니다. 정체성을 답하세요라는 질문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확장성에 좀 의문이 표해지고 국민적인 평가가 좀 야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서 표현한 이 김명수 책임론,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군요. 다 뭔가 자락을 그냥 여러 장 깔아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설을 듣고 보니요. 자,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기사도 준비했는데요. 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변협 회장 8명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 이 거짓말인 셈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큰 논란으로 지금 번졌습니다. 법학 교수에도 비판 성명을 냈다. 법원 행정처는 예규 검토 나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잠깐 볼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누군지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요 분입니다. 요 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네요. 사퇴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2차인가요? 2차 같군요.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요. 요 1인 시위 모습, 그 현장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당연히 안 빠졌습니다.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좀 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뭐 그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서초구 지역구시죠?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저런 뭐 공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에 관련된 얘기까지 섞여서 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과 민현 전 의원께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런 정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미 전 의원. 네, 물론 김 대법원장이 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임성근 탄핵이 결국은 김명수 사퇴로 지금 이어지는 예상치 않은 그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대법원장실에서 벌어졌고 또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가서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그걸 또 공개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법부에 사법부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은 있을 거라고 짐작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책임은 뭐 막중하죠. 그런 점에서는 사퇴해서 마땅하고 근데 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김명수, 지금 임성근 얘기를 하다가 김명수로 올라간 이건 굉장히 이런 정치적 호재를 놓고 그냥 물러날 수는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선거 국면인데 여당을 공격해도 되고 지금 안철수를 공격해도 되고 이거 굉장히 카드가 좋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계속 가긴 갈 것 같은데 하나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정말로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할까? 사퇴가 되면 이건 뭐 재보궐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나와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대법원장이 또다시 5년을 있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과연 정말로 사퇴를 원할까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사상 초유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또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판사만 해온 판사의 진술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일도 그렇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처리를 놓고 봐서도 별로 그렇게 썩 잘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은 져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께는 질문이 추가가 됐어요. 신경미 전 의원께서 해주셨어요. 야당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하는가?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는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야당은 사퇴를 정말로 원하는 건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원하죠. 국민 상식에 입각해서 야당은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그런데 사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녹취록 다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거짓말을 해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안 되니까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정말 국민들의 귀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요. 검찰도 있고 변호사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법원을 법치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기대와 그 당연함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린 발언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께서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야당이 원할까? 지금 정쟁거리냐? 또 다시 뭐 대통령 임명하고 임기가 되니까 그런 거 혹시 야당 제1야당이 부담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끌고 가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친문 그 대법원장이 다시 오는 거 원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민주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되게 미묘한 기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일련의 이제 판결을 보면요. 특히 김경수 지사요. 그다음에 정겸심 교수, 그다음에 최강우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굉장히 민주당과 범여권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걸 또 기대하는 기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추정을 해주시는 네,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야권이 그런 논쟁, 그런 기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하고 새롭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기류도 저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그러니까 추정입니다만 여당에서는 내심 사퇴했으면 그 야당에서는 가만 있어봐 사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두 분 말씀에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신 방법을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튼 이 사안이 좀 정치적 쟁점이 크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인데요. 사회 분야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부터 아마 이 소식을 좀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와 있고 뭐 방송에도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고 아마 분노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 머리채 잡아 끌고 쿠션으로 후려치고 이곳은 지옥이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CCTV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 사진으로 좀 그 CCTV 내용이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아이가 있죠? 여기 어른이죠? 뭔가 이게 이제 커다란 쿠션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한 바퀴 돈 겁니다, 쿠션이. 아이를 치죠. 아이가 뒤로 저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이건. 여기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 장애아 등 10명 학대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CCTV 내용이거든요. 사진도 있고요. 부모들 강력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애아 등 2달간 200번 넘게 학대, 뭐 이런 의혹이죠. 의혹 제기, 강력한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CCTV에 담긴 장면 중에요. 교사들은 교실에서 고기 파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교사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앉아 있죠. 여기 뭔가 테이블에 뭐 놓고 고기를 굽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이제 고기 먹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아이들을 보세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매트 위에 쭉 앉아 있고 서 있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는 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실까요? 여기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 뭔가를 켜놓고 아이들은 이걸 보게 하고요. 자기들은 고기 굽고 먹는 겁니다. 어린이집 모습의 한 장면이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장우미 변호사. 네. 기사로 뭐 사진으로 전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라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아동 10명 중에 5명은 이제 장애가 있는 일부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 통합형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부모는 이게 동네 인근에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소문을 하다가 어렵게 구해서 이 대기를 기다리다가 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이 믿고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보면 아동학대를 어떤 형식으로까지 했느냐라고 보면 쿠션을 이 만 4세 여아에게 휘둘러서 아이가 넘어질 정도로 가격을 하고 또 머리채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영상도 부모들이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가 워낙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뭐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을 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범죄 특별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에 의해서 기소가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을 포함한 학대에 가담한 교사 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게 지금 경찰 입장이거든요. 이 사안은 구속 기소가 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엄하게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법 강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희 변호사.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사실 양형 기준이 점차 상향된 부분이 있고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통합반의 운영을 하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부분이 예상이 되고 더 큰 사명감으로 이 업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밑에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 오늘 기사나 이런 거 보고 영상 보고요. 예, 신경미 전 의원님. 이게 좀 또 되풀이가 됐는데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제도 처벌 물론 강력하게 해야죠. 예.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아마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큰 지금 정책의 방향에다가 지금 장애까지 겹쳐 있어서 예.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짐작을 하셨을 건데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자라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서 아마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생 끝에 이것을 얻었을 텐데 이 CCTV 확보가 참 어렵다 그래요. CCTV 설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필요한 조건이고 충분한 조건은 CCTV를 언제든지 부모들이 쉽고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줘야 되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교육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 일이 과연 국공립화로만 가능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 제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돼서 지금 이거에 대한 답으로 유보 통합 내지는 유초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법을 검토해 보면 유보 통합은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가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 현실적으로 말은 쉬운데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 공약으로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보 통합이 너무 어려우니까 유초 통합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유초 통합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린이 발달 상황과 정도로 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결합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어린이 교육, 어린이 보육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금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지금 장애 문제까지 겹쳐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한번 지금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유아 교육의 문제, 유아 보육의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선거입니다. 보궐선거 있죠? 뭐 큰 거 두 곳에 열리고요. 그리고 내년엔 대선입니다. 뭐 많은 뭐 이 수당, 뭐 지원금, 뭐 소득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출마하시는 분들이.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애플카입니다. 나온 지 한 달쯤 됐어요. 그런데 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에서. 일경제 기사인데요. 기술 공유 싫다는 애플, 하청기지 안 된다는 현대차. 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결국 판 깨졌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뭐가 좀 동맹되나 뭐 이런 기대였었는데 뭐 일단 깨졌다는 거예요. 기아차가 생산한다는 설, 뭐 여러 등등등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애플 비밀 유지 어렵다. 그래서 발표한 듯 애플은 이거 비밀주의 뭐 엄청나게 뭐 신봉을 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걸 강조합니다. 기술 공유 이견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요. 현대차는 전기차 독자 플랫폼을 보유했다. 협상과는 무산됐지만 뭐 경쟁력 자체는 훼손된 거 아닌 거 아니냐. 향후 재협상 가능성 뭐 있다. 뭐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현대차, 기아차 뭐 관련 종목 사신 분이 많았다고 그래요. 테마주가 된 현대차. 이 큰 주식이 테마주가 됐다는 거죠. 3조 원어치 매수 개미들 상처만 남았다.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애플 논란의 주요 종목들 요동, 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하루 만에 13조 넘게 증발. 그리고요. 이 현대차 관련 임원들은요. 현대차 임원들은 보유 주식을 또 처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액수는 뭐 8조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죠,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뭐 판 깨졌다. 아니다. 그래도 뭐 가능성 남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인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일단 지금 첫 번째
애플과 그다음에 현대차 간에 예. 무엇인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어쨌든 현대차에서 여러 업체들과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좀 모호한 공시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애플이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당시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공시를 한 겁니다. 공시 표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나 애플과 자율주행차 협약을 하지 않았다. 자율주행차라고. 자율주행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을 박은 건 자율주행차가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가능한 거 아니냐. 다른 이런 부분이 뭐예요, 그럼? 전기차도 있고요. 전장 부품 문제도 있고요. 전기차.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들이 계속 분분하냐면 애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애플이 공식적으로 현대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 측에서 애플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맨 처음에는 뭐 애플을 암시하는 듯한 어떤 뭐 내용들이 좀 업체들과 있었어요. 뭐 이렇게 예. 협의 중이다 했다가 지금 자율주행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공시가 2번이 나왔거든요. 일단 애플과의 어떤 협상이 결렬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이름을 적시하고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문구만 봤을 때는 예. 협상이 결렬됐다. 뭐 여러 가지 해석 다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닫았느냐. 지금 표현처럼 판이 완전히 깨졌느냐 예. 아니면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라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데 현대차 이외의 여러 뭐 일본 업체라든지 뭐 미국 업체라든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협상을 벌였던 건 맞는 것 같지만 현대차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이 투자도 그렇고 또 이 구조들 공장 구조도 예. 그렇고 가장 적합한 건 현대차다라는 건 이미 미국이라든지 분석하는 쪽에서 이미 다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상태니까 예. 아직 만약 진짜 애플이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현대차를 하지 않을 현대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해석의 두 가지 여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애플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우량 상태예요. 굉장히 큰 우량 기업이죠. 네, 전기차로서도 그렇고 예. 전장 부품 뭐 지금 또는 2차 배터리 부분도 예.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대차는 지금 주가 떨어진 건 일단 애플 때문에 좀 거품이 있었어요. 애플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냐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큰 기업, 이 큰 주식이 테마주가 됐다. 그래서 출렁출렁거리고 근데 앞으로도 또 무슨 보도가 나오고 뭐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내용도까지 좀 소개돼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됐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제동이 걸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와 관련돼서 영상 짧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윤희 변호사. 네. 법원의 판단 이유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상당히 해주세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범죄의 요지는 한수원이 이제 월성 1호기를 한시적으로 한 2년여 동안 연장해서 가동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 지표를 조작해가지고 그것을 무마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 중단으로 했다라는 게 범죄의 큰 요지인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범죄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한수원으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게 지금 이 피의자의 항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 확보에는 아직 뭐 실패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사실 백운규 장관이 구속이
됐다면 그 윗선으로까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했을 텐데 예. 당장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떤 그 청와대까지 겨냥한 수사로까지 방향성을 잡기에는 예.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 수사가 권력 수사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 불똥의 방향이 단순히 전직 장관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청와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이게 만만치 않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의문을 표했기 때문에 물론 예. 굉장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은 지금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제동에 걸렸다는 점에는 객관적으로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검찰 쪽에서 좀 어떤 뭐 대응이나 뭐 추가 보강 수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죽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의 줄임말인데요. 유행이나 선호도가 큰 이유겠지만 한파에도 속이 답답하고 왠지 화가 꽉 차서 찬 음료를 찾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찬 음료를 안 마셔도 가슴 뻥 뚫리게 해줄 그런 소식 언제쯤 왕창 쏟아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